안녕하세요. 수서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차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다? 맞아요. 청소년 자체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거다. 예,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의 이 강의는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는 강의라고 했는데, 문화에 대한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수능과 수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그 많은 문화들 중에 왜 수능과 수시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이 강의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었다고 했었죠?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대다수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삶이 하루에 최소 10시간에서 17시간 정도를 입시, 학교 공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과 수시를 다루지 않고서는 학생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능과 수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한다는 게 지난주까지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글자가 길죠? 수능의 원래 이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네, 맞아요. 이름이 참 길죠? 어릴 때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분명히 수학이 어려운데, 야,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야, 대학 수능을 치는데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지, 야, 이 수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우리가 과목에서 말하는 수학과는 다른 수학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과목에서 하는 그 수와 또 여기서 말하는 수학의 수는 한문이 서로 다른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수학의 한문은 숫자는 뭐냐면 닦을수라는 숫자를 쓰고요. 학은 배울 학이라는 한문을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는 말은 배우고 닦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본래의 목적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즉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닦는 거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199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년에 한 번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은 누가 치는 시험일까요? 다 알죠? 주된 대상은 고3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고교 졸업 예정자나 고교 졸업자들이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늦가기 대학생들,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많이 치는데요. 저도 대학을 늦게 갔는데 그 학원을 다닐 때 제 옆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준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시험을 친다? 바로 이 고3, 특히 고3이 아니라 고교 졸업 예정자나 고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친다라고 우리 배웠고요. 두 번째로 이 수능은 언제 치는 시험일까요? 항상 언제 치죠? 추울 때 치죠.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 수능 한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수능 때 되면 날씨가 춥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 수능은 12월 3일에 칩니다. 목요일에 칩니다. 수능은 항상 이제 몇째 주
그리고 요일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항상 우리나라 수능은 이렇게 좀 변전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항상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변동되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포항 지진 피해가 커서 또 수능이 연기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맘때쯤에는 너무 추워하면서 후배들이 앞에서 차도 나눠주고 핫팩도 나눠주는 행사를 기억할 텐데요. 그래서 수능은 항상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에 목요일 날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디데이 얼마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12월 3일이니까 이제 곧 디데이 마이너스 100, 이제 곧 100일, 수능 100일 전이 곧 다가오고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 수능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시험일까요? 아까 앞에서 조금 언급했는데요. 교육부라고 했는데 저 엄밀히 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보는 시험이 아니라 전국에 한 번밖에 없는 검정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치는데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고 시험지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 전에 출제자들은 호텔이나 이런 합숙소에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가둬놓고 이제 압수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통신 장비와 개인 그 물품들을 다 압수하고 반품도 안 되고 반입도 안 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동안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고 또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우리는 단지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험을 국가에서 주관할 때는 이 시험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학생들이 국어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1교시는 국어를 치는데 이 시험에서 이렇게 영역 중에서 쓰기의 영역이 있고 또 독해의 영역이 있고 또 문학, 비문학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다 보면은 누구나 성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년이 20살이죠. 그러니까 고교 졸업하고 또 이 수능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 과정에 충실히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쓰기, 글쓰기나 또 말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소통 방법들과 교양, 소양들을 겸비되어지게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겸비되어지게끔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 겸비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교양과 소양 부분들이 함께 겸비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 어떠한 능력을 감량하고 배양하며 자라나고 성년이 될까라는 부분을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단지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위해서 1년, 또 이 시험을 계획하는 교육계획은 5년, 7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이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칠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과목들 있나요? 언어, 국어. 그러니까 언어냐, 국어냐,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수리냐, 수학이냐, 또 외국어냐, 영어냐, 또 영어 A, 영어 B 있었고, 요새 최근에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수능에서 치는 과목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또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탐, 가탐, 직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까지 총 6과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2외국어는 쳐도 되고 쳐도 되지 않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한데 이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어, 수리, 외국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수리 외국어를 국어, 수학, 외국어로 바뀌었는데,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왜 외국어를 영어로 바뀌었냐 하면, 세계화가 되고 다양화가 되는데, 외국어가 꼭 영어를 지칭하진 않는다. 외국어에서는 뭐 아랍어도 있고, 일본어, 중국어,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영어를 외국어로 표현하느냐 해서 영어는 영어다라고 해서 시험을 이렇게 바꾸게 된 시대 흐름을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들을 볼 때 얘기하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언어 수리 외국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재 선생님, 아재다 라고 말할 때 과목들을 언어 수리 외국어, 요새는 국어, 수학, 영어로 말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예전에 한때 노래로 연령대를 알아보는 우리 문제가 유행했었는데요. 이 수능 과목도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노래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싶어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요 노래를 들을 때 커피라고 생각되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이라 말해서 죄송한데요. 한편에 어떤 사람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 노래가 뭐냐면 펄 시스터즈라고 이렇게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저 나이 또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라고 하면은 내 입술에 따뜻한 커피처럼이라고 말하는 제목의 그 샵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떠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냐면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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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하는 이 아메리카노 10cm라는 가수가 부른 아메리카노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이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가 갈리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런 노래처럼 수능 과목도 물어보면은 이 세대가 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 강의를 보시면 한번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한번 이 세대를 한번 경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수능 과목 연령대 살펴보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을 여러분 어떤 과목을 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는 수능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 40대 후반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수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1994년부터 시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본고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나는 수능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어르신입니다. 이게 아재보다 더 높은 아재. 그래서 뭐라 하냐, 할아재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아재, 할아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능이 있었는데 과목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였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수능을 봤는데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옛날에는 문과, 이과가 구별 없이 탐구 영역을 사회과학을 함께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수리, 외국어 이렇게 탐구를 쳤는데 이때는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문과도 사탐, 과탐을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함께 쳤고 또 이과도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함께 치던 그런 통합탐구 시대였는데요. 나는 이때에 다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입니다. 아재죠, 아재. 나는 언어, 수리, 외국어, 그리고 통합형 탐구를 쳤다 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인 아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그 다음 경우인데요. 저는 언어, 수리, 간화형을 쳤고 외국어, 탐구를 쳤는데 탐구 영역이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과학 탐구만 쳤다라고 얘기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2 외국어도 있다 하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입니다. 이제 아재로 적용, 저는 아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재로
접어들기 직전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 아재 될 사람, 곧 아재라고 부릅니다. 아재가 아니라 곧 아재라고 부를 수 있죠. 이때는 문과는 문과인 사회탐구만 쳤고, 이과는 이과인 과학탐구만 쳤고, 그 다음에 실업계, 그 다음에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실업계라고 불렀죠. 그런 사람들은 수능을 칠 때 직업탐구라는 것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탐구를 쳤다 하면은 곧 아재. 그리고 사회탐구 통합형 탐구를 쳤다 하면은 아재.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는 수능이란 걸 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라제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20대에도 이렇게 극간이 나눕니다. 끝으로 20대 애들은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 탐구,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를 쳤다 하면은 20대 중후반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인데 중간에 한국사가 끼어 있다 이러면은 아주 파릇파릇 새싹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탐구로 나눠져 있는데 제2외국까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사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20대 중반 이상이냐, 20대 중반 아래냐, 20대 초반이냐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극간으로 하라제, 그 다음에 아재, 그 다음에 곧 아재, 그 다음에 20대 후반, 20대 초중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수능 과목을 쳤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옛날 얘기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능의 연수가 이미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이면 곧 2024년이 되면 수능이 30년 되는 해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대별로 우리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을 우리가 왜 칠까요? 왜? 맞아요. 앞에서 조금 다뤘는데요. 대학에 가서 원하는 전공의 학문을 수학할 때 그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검증 시험으로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뽑는데요. 우리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과연 이 학문을 수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수준이 높은 대학의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나 또 인서울이나 뭐 이런 대학,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 수준을 높이 요구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곳에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고 또 그것을 수학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어때요? 이 높은 수준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한편 이 수능 때문에 이 객관식으로 된 하루만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다. 수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의 좋은 역량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교육계에서 커져서 그것을 인해서 수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이것을 수능을 보완하는 제도가 생겼고, 또 면접도 생겼고, 또 내신도 생겼고,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뿐만 아니라 뭐 실기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실습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경력과 경험들을 살려서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시험을 친댔죠? 고3, 주된 대상은 고3이지만, 그 다음에, 고교 졸업 예정자, 고교 졸업자들이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 시험 친댔죠?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치는데, 올해는 12월 3일 목요일 날 시험을 친다라고 이제 기획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서 주관한다 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냥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곧 이 사회에서 20대 성년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양과 수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을 친다 했었죠? 현재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국사 이렇게 칠 수 있고, 제2외국어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능을 왜 친다?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이 학문을 수학하기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수능을 친다라고 보면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하 원칙에 따른 수능 이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능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제 내가 받았던 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도 이게 연령대별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수능 성적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수학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앞에서 이제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 수능 성적을, 이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을 받는 이제 지표가 되는 중요한 건데요. 한편 이 수능 성적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과 나의 그 성적의 이제 석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이냐, 내가 점수가 어느 때에 분포하고 있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게 수능 성적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는 이 상대평가라는 것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절대평가고요. 그렇지만 나머지가 다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상대평가입니다. 이 상대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너 몇 등급이냐, 야 너보다 잘하는 애가 이렇게나 많네, 너는 전국에서 이렇게 좀 못하는 학생이네, 성적이 낮은 학생이네 하면서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성적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 힘들고,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더 요구하게 되고, 너 성적을 더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되는 그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이제 앞에 말했던 그 현실인데요. 이것을 유념하고 우리 이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로하고 또 학생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너가 더 정진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표에서 크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세 가지죠. 바로 표준점수, 등급, 그리고 백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점수는 이제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능은 이제 원점수, 그러니까 원점수라고 하는데요. 원래 수능은 국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100점이고 영어가 100점, 그 다음에 탐구는 두 과목을 치는데요. 그 안에 50점, 50점에서 총 400점 만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사가 또 50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2외국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절대평가고, 또 외국어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주요 과목이 4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는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렵죠? 근데 원래 수능은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이 점수를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령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국어가 엄청 쉬워서 100점이 수두룩하였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엄청 많다, 이럴 리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수학은 엄청 어려워서 80점이 1등이었다 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고 봤을 때 100점이 1등이고 여기는 수학은 80점이 1등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 국어를 90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90점 받은 학생이 이 수학 1등한 80점보다 잘했냐라고 봤을 때 어때요? 상대평가는 얼마나 더 잘했냐를 보는 거랬죠. 그래서 이 원점수로 보면 안 되고 90점, 80점을 보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전체 평균에서 얼만큼 내가 잘했냐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가 표준점수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멀리 있냐를, 평균에서 얼마나 높이 있냐, 얼마나 낮게 있냐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래서 내가 평균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이제 수능을 치는 사람들의 평균점이 바로 내 점수다 하면은 평균 점수가 딱 100점입니다. 그래서 그 100점이 기준으로 200점 못으로는 0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극간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평균보다 높았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배우신 분들을 아시겠는데 표준 점수는 100점 만점인 과목은 표준 점수가 0에서 200점이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0에서 원점수가 50점이 만점이라서 0에서 100점까지가 표준 점수고 평균이 50,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볼 때 기준이 아까 100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표준 점수 100점이다 이러면 내가 전국에서 딱 평균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했다 하면은 130, 표준 점수가 130과 140 정도 사이가 이제 제일 잘하는 이제 학생들이 되도록 시험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130과 140 사이 정도가 나왔다 하면은 내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110점, 120점 사이로 100점과 10점 더, 20점 더 하면서 이게 평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100점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면 내 점수가 전국의 평균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럼 이제 극간의 차이가 날 때 원점수는 수학은 80점이고 국어가 90점이지만 표준 점수를 따지면 표준 점수 수학은 1등이니까 한 130, 140 사이가 될 거고 국어는 평균 130, 140보다는 100점이 제일 높은 거니까 평균은 좀 높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120, 11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탐구 같은 부분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과목이 사탐 10 몇 개 있고 과학탐구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안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하는 시험인데, 그런데 이 시험 중간에선 어떤 부분은 원점수가 뭐 50점 만점에 50점이 수두룩한데 어떤 과목은 50점 만점에 뭐 1등이 40점이다 이런 과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보면은 이제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냐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서 채택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점수가 수능 성적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백분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 성적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은 성적임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백분위가 90이다 하면 나는 이 뒤에는 퍼센트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나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0이다 하면 딱 평균 상위 50%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내 성적이 백분위가 30이다 하면은 나보다 성적의 상위권에 70%의 학생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으로 등급입니다. 이것이 늘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극간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하기 쉽게 이제 나타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백분위를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백분위를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을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외울 숫자는 4, 7, 12, 17, 20입니다. 뭐라고요? 4, 7, 12, 17, 20. 이게 뭐냐면 이제 등급간 이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상위 0%에서 4%까지는 1등급입니다. 이게 등급표인데요. 상위 4에서 11%는 2등급, 상위 11에서 23%는 3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의 사이에 그 퍼센트가 1등급은 0에서 4%니까 4%, 2등급은 4에서 11%니까 7%, 3등급은 11에서 23이니까 12%에서 4, 7, 12, 17, 20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줄어들면서 또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유념하여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가 이제 절대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등급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데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당 10점 차로 등급을 잘라서
이제 등급 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90점 이상이다 하면 1등급, 80점 이상이다 2등급, 70점, 80점 사이다 그러면 3등급, 이런 식으로 10점마다 이제 등급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인데, 뭐 45점에서 50점 사이다, 거기는 5점마다 이제 등급을 하는 45점, 50점이 1등급, 40에서 45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5점씩마다 이제 등급을 나눠서 적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극간으로 나누어 된 건데, 그 백분위도 있고 표준점수인데 이걸 왜 나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대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1등급 받아야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수시를 합격한 친구들은 내신이라는 좋은 그 수능 외에 다른 평가 부분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는 최저 요건만 마련하면 된다 해서, 뭐 최저 등급이 뭐 2등급이 2개 이내로 들어와야 최종 합격이다 라고 하는 수시에서 조건부 이제 합격 를 명시하는데요. 이 조건부 합격에서 완전한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질 때 이 등급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급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합격했다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시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저 등급이 있다, 그래서 수능을 쳐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계신 어른분들, 교사분들도 혹시 계신다면, 학생이 수시를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최저 등급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2과목 2등급 이내가 2과목이 돼야 됩니다. 뭐 아니면 1등급이 2과목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등급이 2과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언어, 수학, 외국어 중에 2과목이 뭐 2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과 또 대화를 잘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급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등급이,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일 자주 물어보기도 편하고, 또 사실 학생들도 가장 대답하기가 편한 성적표의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너 뭐 점수 몇 점 나오니? 너 퍼센트 상위 몇 프로니?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막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나 이러는데, 근데 학생들에게 너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니? 뭐 한 3등급, 4등급, 뭐 5등급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3, 4, 5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내 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성적을 물어보고 거기에 상담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퍼센트 원점수를 물어보기 전에 등급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대충 뭐 4 정도 나와요. 뭐 그 다음에 대충 3이요. 대충 6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성적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또 어느 정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또 어떠한 과목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다 2등급, 1등급, 3등급 나오는데 어떤 과목 6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 학생이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 과목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트라우마처럼 그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라고 또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능 성적표에 대한 간략하고도 또 이렇게 자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기억나시죠? 표준점수, 백분위, 그 다음에 등급. 표준점수를 평균에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점수. 그래서 평균이다 하면은 표준점수 몇 점? 100점. 그래서 제일 잘한 학생이 130에서 140 사이가 형성되도록, 또 가끔 120대가 나오기도 한데, 그것도 잘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뭐다? 상위 내가 퍼센트에 따라서 높이면 높을수록 좋은 거, 몇 퍼센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그 다음에 등급은 뭐다? 4, 7, 12, 17, 20.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등급이 4, 7, 12. 그러니까 평균 백분율, 석차 백분율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 적은 거, 이렇게 부관을 나누어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급이 학생들이 가장 성적으로 대답하기도 편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쉽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상 수능의 전반적인 것과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수능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너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또 너 잘해서 뭐 이렇게 더 1등급 해야 되는데, 1등급 받아야지, 뭐, 아니면 뭐 너 더 잘 나와야지, 야, 이게 뭐냐라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표는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로 비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좋은 팁을 끝으로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되게.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되게. 그래서 이 결과가 몇 점 나왔냐, 몇 등 나왔냐, 몇 등급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 비해서 얼만큼 나아졌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학생들이 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등이 입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입시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들 간에 늘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뒤처질까봐. 아니면 내가 앞서가지 못할까봐. 그런데 좋은 대학이라는 뭐 이런 결과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능의 본래 목적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우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 중심으로 되면은 이 남과 비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한 계단 올라가는 성장을 맛보며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과정에 충실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수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영어를 통해서 이 세계화된 세상을 또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탐구를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배울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이 세계,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지만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이 과정에 충실하면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잘 알아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을 수학하는 능력을 도모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구현하는 그 삶이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수능이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에 충실한 과정으로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뭐보다? 결과 중심보다 과정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내가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는 그게 좋은 대학이나 그런 1등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잘 이해된 시대와 세상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수능에 대해서 짧게 나눠 보았는데요. 이 강의가 우리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품는 그런 좋은 교육의 도구가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 수수한 교사들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